역사를 찾아서 제258편 이자겸의 난. 어서 들어와. 이 오늘따라 얼굴이 불쾌한 것이 이 정형을 끌어오르게 하는군. 그래. 어디 우선 안아볼까? 아유, 천천히.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이게 얼마만이야? 어이구, 사흘 전에 봐놓고선 얼마만이기는. 사흘밖에 안 됐다고? 어머나, 그렇구나. 아이, 그렇게 날 기다렸어? 참, 누가 기다렸다나? 자자자, 시작해볼까?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네 그래. 뭔 별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술사발에 보망새라도 들어갔어? 얘기가 무슨? 아니 주문은 그 얘기 들었었어? 이게 한 동네에서 소식이 깜깜이 모양이구만. 뭔데요? 글쎄, 그렇게 귀한 몸이 관노 따위와 정을 통했다고 하오. 한노라면은 보통 양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이구, 그러면은 저쪽 기와집에 사는 장경공주? 누가 들으면 큰일이 날 것이네. 장경공주가 밤마다 자기 방에 천한 관노를 불러들였다는 게요. 장경궁주, 고려 제11대 왕 순종의 왕비였다. 문종 때 문화시중을 지낸 이자연의 손녀로 호부 낭중의 호의 딸이며 이자겸과는 남매가 아니다. 1083년 순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지만 바로 그 해에 순종이 죽자 궁박 생활을 하면서 궁궐의 노비와 간통을 한 것이 발각되어 폐비됐다. 그러면은 그 장경공주께서 관노를 불러들여가지고 뭘 했다는 건데요? 이런 오밤중에 젊고 힘좋은 관노를 불러다가 뭘 했을까? 그냥 내가 직접 가르쳐줘. 아이고, 알면서도 좀 물어보면 안 되나? 누가 그런 것을 보았다던가? 누가 보았느냐고 묻지 않느냐? 당장 그놈을 대령하렸다. 아니 그 장경 공주를 모시는 시녀가 내 인연을 당장. 잇따른 거란의 침략은 고려 조정과 백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으나 그 대신 고려의 군사력은 이전보다 강성해졌고 영토 또한 서북쪽으로 날로 늘어갔다. 실제로 현종 이후 덕종에서 예종까지 7대에 이르는 약 100년간은 외세의 침략이 없었다. 밖으로는 강대국이었고 치세 또한 안정되어 고려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 귀족들은 사치를 일삼고 권신들은 정권 다툼에 눈이 어두워져 갔다. 속으로부터 썩기 시작한 고려의 정계, 그 중심에 이자겸이 있었다. 우리 역사상 쿠데타의 원조는 명임답부 또는 연개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일에 숱한 난이 있었고 정변 혹은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 와서도 쿠데타는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월에 남미에 있는 온두라스에서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쿠데타는 결국 권력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도 숱한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자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려사회 초기의 정치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대담에는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그 드라마에서요. 고려 11대 왕 순종의 왕비인 정경궁주의 부도덕한 일면을 들어서 부패한 사회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뭐 정변이랄까요? 아니면 쿠데타 같은 대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모두의 우리 역사상에서 쿠데타의 원조를
명임답부, 연개소문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어떤 설이 우리나라 쿠데타의 역사에서 원조가 됩니까? 뭐 대개 명임답부를 치고는 있죠. 그런데 역사적 상황을 분석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를 쿠데타로 보느냐, 또 쿠데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명임답부로 볼 때하고 연개소문으로 볼 때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명임답부는 고구려 초기의 얘기고요. 네. 연개소문은 이제 고구려의 운명이 쓰러지기 불과 한 반세기 전의 얘기니까 고구려의 멸망 과정에서 연개소문에 이제 쿠데타와 독재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그런 그 역사로 가게 하는 것이라 의미가 더 있고요. 명임답부의 경우에는 이미 그 삼국시대에도 국왕의 실정을 하면은 신하가 주동이 돼서 그 역성혁명은 아니지만 그 왕을 떨어내고 새 왕을 모시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어서 그 국왕의 그 절대 권력이 이 백성의 마음이 떠날 때는 허무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라 됐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의 개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 명임답부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일 수 네.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네.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주로 이제 이자겸이라는 인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 설명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죠. 대단한 문벌의 인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자겸 집안이 처음부터 대단한 문벌은 아니었고요. 신라 귀족 출신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자겸의 가문인 그 인주이 씨는 그 신라의 귀족 가문의 하나였다가 신라 말에 가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의 인천인 소성현으로 이제 낙향을 합니다. 인천 쪽으로. 네, 인천 예. 쪽으로요. 그래서 이제 소성현에 살면서 고려 시대에 와서는 소성현이 인주로 바꿔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이 고려 시대에 와서 번창하면서 이제 인주이시라 이렇게 이제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연과 그의 아버지 이허겸대에 와서는 이제 아주 주목을 받는 그런 그 귀족 가문으로 되는데 특히 이자연과 그의 그 형제인 이자상 모두가 고려의 그 재상직에 올라가면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더욱이 이제 그 이자연이 중서령이란 신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관직에 오르고 또 국가에서 그 공에 대응하는 그런 그 공훈을 내리는데 이때 이제 그 경원군 개국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개국공. 네. 네. 그 이제 경원군 개국공에 봉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 국가에서 자랑스럽게 내린 공훈이기 때문에 인주이 씨들을 경원이시라고 해서 역사상 보면은 경원이시 또는 인주이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왕실과 외척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그 인주이 씨 집안의 딸들이 다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자연의 딸 셋이 몽땅 다 문종한테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이자연의 맏딸이 바로 인예태후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인예태후고 둘째 딸은 인경현비고 막내 딸은 인절현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다 이제 그 문종의 부인이 되고 또 왕자들도 많이 낳고 생산하고요. 네, 생산하고 이래서 외척 가문의 이제 대표적인 집안이 하하. 되고 또 자손들이 계속해서 재상지위에 오르니까 소위 우리 고려시대 명문 집안을 재상지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재상을 배출한 집안이다. 그 가문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자겸은 그 이자연의 손자고 이호의 아들인데 이때 와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왜냐면 여전히 그 인주시 집안의 여자들이 이뻐서 그 첫째 딸은 성장하기도 전에 남의 집으로 이미 그 들어갔고 그 귀한 집으로 들어갔고 둘째 딸을 예종한테 이제 바쳐서 왕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딸과 예종 사이에서 또 누굴 낳았냐면 인종을 장차 왕이 된 인종을 낳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자겸대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이 누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엔 셋째 딸, 넷째 딸을 또 인종한테 시집을 보내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그러네요. 이제 외척이 돼서 예. 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대표적 외척 가문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애척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뭐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고위 관직에 올라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 시기에 그 권문세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그 문벌 또는 세족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건 또 역사적 용어가 이제 특별히 이 그 고려 말에 네. 국한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문벌이 되는데 문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통해 가지고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재상들이 나와야 되고 이제 대표적인 집안이 이제 해주 최씨 같은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한 차원 더 높은 문벌이 되기 위해서는 왕실과 외척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실과 외척 가문을 맺게 되면 그때 이제 문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고려 시대에는 왕실과 외척을 맺은 집안이 몇 개냐 이렇게 이제 계산할 정도로 최고 외척 가문 문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으로 인한 경원이 씨, 뭐 경주김 씨, 파평륜 씨, 예. 뭐 철원채 씨 이런 성씨들이 이제 주로 거론이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다- 이들이 이제 바로 네, 그런 집안이라는 가문입니다.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18도 참설, 18자 도참설 네. 이게 이제 이자겸에 의해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에서 등장하는 용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18자 득국설 그 뒤에 이제 이성계에서 목자 득국설 뭐 이게 예, 다 그렇죠. 이제 이씨를 해자해서 이씨를 해자하다 보면은 10씨 밑에 8팔하고 그 밑에 아들 다 자자 그렇죠. 이게 이제 18자가 예, 되죠. 그렇습니다. 그 이자겸이가 이제 참 사람으로서 남의 신하로서 최고의 이제 지위에 오르고 참 고려 조정에 그 막강한 힘을 휘둘르게 되니까 그런 18자 득국설 같은 것들을 유포시켜 가지고 인심을 끌어모아서 왕위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참 왕위까지 넘보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예. 이제 그런 어떤 세력이 컸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궁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장경궁주 이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비소생은 공주고 뭐 후궁소생은 옹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 장경궁주 할 때 궁주는 뭐 지위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공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100% 맞는 답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사 자체에서도 얼버무려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사 후비 열전에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모두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고려는 본초를 왕후라고 한다. 예, 왕후, 본처. 네, 본처는 예. 왕후라고 한다. 또 첩은 부인이라고 한다. 그러니 부인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귀빈이, 숙빈이, 덕빈이, 희은비 이게 전부 부인에 해당하는 이제 용어. 그런 그 첩이고 왕의 첩들이고 그런데 정종 이후에 가서는 궁주, 원주 혹은 옹주라 이렇게 부르는 변경이 많았다. 그래서 이 궁주라고 하는 것은 머물고 있는 궁의 이름을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경궁에 머물렀으면 장경궁. 장경궁주. 예. 네. 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궁이나 전각의 명칭을 따라서 이제 해서 연덕궁주니 뭐 연창궁주니 원신궁주 이런 호칭들이 쭉 정종 이후에 나옵니다. 그걸로 볼 때 이 궁주는 왕후도 궁주가 될 수가 있고 또 처첩도 이제 그 궁주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용어는 장경궁주 이후부터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정종 얘기할 수도 이후부터. 있겠네요. 예, 정종 이후부터. 네, 정종 예.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이 장경궁주 얘기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예전에는 왕이 죽으면은 그 왕비는 궐 밖에서 살아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고정된 그 규범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 왕이 죽고 그의 이제 후사가 있어서 왕이 되면은 당연히 그 후사를 낳은 왕비는 태후로 왕후는 태후로 참 존경받고 왕실의 그래야 최고 되죠. 어른이 되죠. 그럼 네. 궁궐 나갈 필요가 없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나가게 되느냐 하면은 왕자는 있어도 그 왕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질 못하고 다른 그 혈통에서 왕이 나온 경우에는 궁궐에서 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건 조선 시대도 한 가지고요. 성종의 어머니가 그 나갔던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예도 있습니다.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의 경우에 보면은 그 경종이 죽으면서 사촌되는 그 성종한테 왕위를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추태후는
왕자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종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준 경종을 생각해서 예. 천추태후는 궁중에서 머무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허락했을 경우에는 머무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나가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도 어떤 계기가 되는데 이 장경공주가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관노를 끌어들여서 이 통정을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관노의 정체는 역사 기록에서 밝혀져 있습니까? 그 이름이 안 나오죠. 예. 왜 그러냐면 역사에 기록된다는 거는 대단한 인물. 물론 아주 훌륭한 그런 긍정적인 인물도 있지만 아주 극악한 인물로 사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남죠. 그러나 은퇴한 왕의 그 첩하고 그 사통한 사람의 이름까지 전해서 밝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 전할 뿐 그 국노의 이름이 누군지 그 관노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겸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 그 고려의 종래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약하게 돼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에 그 애척을 맺다 보니까 복잡해진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자겸의 최고 직책은 뭐였습니까? 인종 2년의 기록을 보면요, 인종 2년 정월에 태사 중서령이 모친상을 당해서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태사 중서령. 네, 태사 중서령. 그럼 인종 2년에 이자겸이 띄고 있던 그 관직이 태사 중서령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태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 황제 국가의 체제를 갖추면서 왕의 고문이고 당시 문무백관의 존경을 받는 최고 능력자 또 그리고 덕망있는 인물들에 한해서 3사와 3공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예직이죠. 국왕의 고문이고 참 백관의 존경을 받는 자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걸 채우질 않고 적당한 인물이 없을 때는 권원, 즉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귀중하고 또 명예로운 직책인지 알 수 있는데 뭐 정치적인 실권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3사 3공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서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그 인종 때의 조정의 최고 실력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백관을 영도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총리급. 왜 그러냐면 고려 시대에는 문화시중이 총리가 될 때도 있고 문화시중이 없고 중서령이 총리가 될 때도 있었는데 문종 때 와서는 이 중서령직이 그 국무총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겸이는 그 백관을 실질적으로 영도하는 직책인 중서령과 그리고 문무백관과 전국의 백성이 다 흠모하는 그런 또 존경하는 3사 중에 하나인 태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고 직책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욕심을 낼 만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자겸에 관해서는 참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겸의 난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드라마를 통해서 듣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오너라!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내 인연을 살려주십시오, 어르신. 내 당장 내년에 목을 치고 싶다만 오라버니, 웬일이십니까? 물론 장경공주는 관노와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공주,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요? 무슨 소문인데요, 오라버니? 궁주 방에 요즘 외간 남자가 그것도 관노가 출입한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그게 사실이냔 말이오? 세상 사람들이 남녀간의 정을 즐기고 사옵니다. 왜 저만 그것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합니까, 오라버니? 자겸은 대경실색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실이 궁궐까지 알려진다면 누이 동생의 처지는 물론
자신의 신병까지 화가 닥칠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오라버니, 저는 아직 너무나 젊사옵니다. 독수공방의 처지를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젊고 어여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남자를 불러들인다는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구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오라버님 권세욕의 제물이 돼서 허약한 임금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하루도 그 자리가 싫었소. 허나 오라버님과 집안을 생각해서 있었던 것이오. 이제 와서 폐하도 승하하신 터에 무엇을 더 참고 지내라는 거요? 그걸 말이라고 하오. 한나라의 왕비였던 몸으로서 채통을 생각해보오. 채통이라고요? 그 오살할 놈의 채통이란 말에 묶여 오늘까지 산송장의 신세를 면치 못한 거요. 나는 왕비이기 전에 한 여인네랍니다. 이 더러운 것 같으니. 이자겸의 분노와 염려는 무엇보다도 장경공주의 추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게 배경이었다. 그러나 왕비의 몸으로 관노와 통하다니 전무후무한 추행이로다. 당장에 장경공주를 배출할 것을 명하며 그의 오라비 이자겸도 파직하도록 하라. 예, 폐하. 그러나 타고나길 야심만만한 사내 이자겸이 권력에서 내몰려 초야에 묻혀 있을 리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을 대신해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자겸과는 사촌간이 되는 이자의였다. 이자의의 누이 동생은 선종의 비 원신궁주였기 때문이다. 원신궁주는 한산후 균을 낳았으니 그는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다. 결국 그는 훗날 자신의 딸을 예종의 왕후로 들이면서 최고 권력을 향해 서서히 접근하는데 대왕 폐하, 재상 이자겸이 폐하의 인척으로서 조정의 대소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옵니다. 조정에도 엄연히 위아래가 있는 법. 그가 조정의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적당한 자리를 주어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게 함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주장을 이자겸이 못 들은 채 하긴 어려웠다. 폐하, 하나님은 일개 모사꾼에 불과하옵니다. 예종대왕의 은총으로 분에 넘치는 지위를 누리고 있사오며 자신의 파벌을 만들어 조정을 능욕하려 하니 마땅히 그를 축출하심이 나라 장래를 위하여 마땅하다고 여기나이다. 결국 인종은 이자겸의 손을 들어주었고 하나님은 목이 떨어졌으며 그의 일당은 하루아침에 유배자로 전락해버렸다. 이자겸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인종 2년 7월 이자겸은 조선 국공에 봉해지면서 날개를 달게 된다. 그의 집은 숭덕부라 하며 좌우에 관속을 두고 의친궁으로 칭했다. 이로써 고려의 조정은 두 곳이 되었다. 임금이 있는 조정과 이자겸이 있는 숭덕부가 또 하나의 조정이었다. 당시의 이를 고려 사조료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자겸을 조선 국공 시급 8천호, 식실봉 2천호에 봉하고 부의 칭호를 숭덕, 궁의 칭호를 의친이라 하며 그의 아내 최씨는 진한국 대부인에 봉하고 아들 이지미를 비서감 추밀원 부사에 임명하고 이궁의를 상서 형부 실랑에 이지연을 상서 공부낭중 겸 어사 잡단에 이지보를 상서 호부낭중 지다방사에 이지훈을 전중 내급사에 이지원을 한문 지후에 임명하고 중이된 아들 의장을 수자에 임명하였다.
또한 셋째와 넷째 딸까지 인종의 왕으로 들여보내면서 이자겸은 권력의 전횡을 시작하게 된다. 폐하, 평장사 이수와 김인존 들었사옵니다. 들라 하라. 인종은 조종 대신들의 의견을 들으며 이자겸이 장차 임금의 자리를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들도 알다시피 이자겸의 무리들이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어. 경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불렀어. 폐하, 그들의 전횡은 천하가 알고 있사옵니다. 허나 아직은 그를 내칠 시기가 아닌 줄로 아래요. 더욱이 폐하께오서는 외가에서 생장하시어 외조부의 음덕을 입었나이다. 그 은혜를 끊기가 쉽지 않은 줄 아래요. 폐하, 그보다도 지금 조정에 이자겸의 일당이 가득하여 섣불리 내쳤다간 사직에 중대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청년 장군들의 말만 받아들이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그날 밤 이자겸을 반대하던 김찬 등이 나서서 이자겸과 가장 가까운 척준경의 아우 척준신과 척준경의 아들 척순을 살해한다. 마침내 인종의 외조부이자 장인인 그의 권세는 인종을 자신의 거처인 숭덕부로 불러다 놓고 국사를 주무를 정도에까지 이른다. 결국 인종은 짐은 나이가 어리고 심신이 나약하여 국정을 바로 볼 수 없노라. 조선 국공은 시세를 바로잡아 선대왕들의 영을 위로하도록 하라. 짐은 오늘로 국공에게 왕위를 넘기노라. 폐하, 어인들이시옵니까 폐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폐하. 아무리 폐하의 교서가 내려 조선 국공에게 전의한다지만 이공이 감히 옥장을 찬탈한단 말이오이까. 이자겸은 인종의 선의를 기쁘게 받을 수만은 없었다. 말하자면 정통성의 문제 때문이다. 더욱이 조정 절대 여론이 그의 편이 아니었던 것. 폐하, 신이 어찌 두 개의 마음을 먹겠나이까? 폐하께서는 교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번 내린 교서를 어찌 거둔단 말이오. 그리하셔야 하옵니다. 그것이 순리옵니다. 인종은 못 이기는 척하고 교서를 돌려받았다. 영감, 왜 그리 한숨이십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한데. 임자, 우리 숭덕부에 빈 서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내일 아래 것들을 시켜 깨끗이 단장하라 하시오. 단장을 해요? 손님이라도 오십니까? 손님? 그렇지, 손님. 손님도 아주 큰 손님이시지. 폐하를 매실 작정이요. 폐하를요? 이로써 폐하는 완전한 우리의 식솔이 되는 게요. 궁으로는 안 보내드릴 작정이십니까? 임자, 여기도 궁이요. 의친궁. 하오나 두고 보시오. 잘 섬길 테니. 폐하, 오늘날 폐하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신의 고륙의 정을 끊으려고 난을 일으킨 것 같사옵니다. 폐하께옵서는 이곳에서 잠시 휴양하시옵고 궁궐을 중수한 연후에 환궁하시옵소서. 누가 들어도 극진한 충성심이었다. 인종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한편 이자겸 일파는 국공, 이제 임금은 그물 안에 물고기 외다. 어서 실행치 않고 무얼 망설이시옵니까? 어서 용단을 내리시지요.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 명령만 내리시면 되옵니다. 우리가 단행하겠나이다. 국공, 어서 용상에 오르소서. 기다려. 어느 날 인종은 믿을 만한 신하 군기 소감 최사전을 척준경에게 보낸다. 척준경. 그는 이자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장군, 태조대왕 이래 임금이 사가에 머문 적이 없었소이다.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나도 언짢게 생각은 하오나 그야 국공께서 하시는 일인데 별일이야 있겠소이까? 장군, 장군께서 폐하를 위해 충성을 보여줄 때가 되었소. 충성심이 지극한 장군께서 오늘날의 일을 보고만 있다면 후세는 장군을 어찌 기록하겠나이까? 허나 나와 국공 사이는... 장군께서는 국공이란 사람을 진정 모르십니까? 지난 난리 통해 아드님과 아우님을 왜 잃으셨습니까? 바로 이자겸이 장군의 힘을 시기하여 수하의 장수들을 부른 것이오. 뭐라고요? 장군, 이참에 폐하를 도와 천추의 이름을 남기소서. 쉬운 일이 아닌데 국공의 세력이 보통 강해야 말이지. 인종은 갈등하는 척준경을 향해 칙서를 보냈다. 짐이 불민하여 이런 변을 당했노라. 짐은 이제부터 왕도를 닦아 조정을 일신코자 하니 경은 짐을 도와 후환이 없도록 하라. 마침내 인종 4년 5월 20일 이자겸의 부하 수백 명이 연경궁으로 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종은 급히 척준경에게 서찰을 보냈다. 짐이 당하는 것이야 박덕으로 치부하겠으나 통탄할 일은 태조 이래 열성조의 창업이 무너지는 것이니라. 이자겸이 왕이 된다면 짐의 죄뿐만 아니라 짐을 보필하는 신료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도다. 경은 이 나라 고려를 위하여 부디 칼을 빼어들도록 하라. 물론 척준경은 부하 2,000명을 거느리고 이자겸과 맞섰다. 어명이요, 국공은 당장 입시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척준경 내 이놈, 네 놈이 감히... 뭐라느냐? 저자를 끌고 가라. 예! 척준경 이놈, 네 놈이 날 이렇게 만들고도 온전하리라 생각하느냐? 그러나 결국 온전치 못한 쪽은 이자겸 그 자신뿐이 아니었다. 폐하, 속히 이자겸의 목을 베소서. 속히 처단하소서, 폐하. 아니될 말이다. 내 외조분이라. 아무리 대죄를 지었거늘 그리할 수는 없다. 대신 영광으로 귀양을 명하노라. 폐하, 하오면 왕후 이씨는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역적의 딸이니 그에 합당한 처사를 내려주소서, 폐하. 그것도 아니 될 일이오. 짐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왕후는 내 편이었어요. 왕후 문제는 거론치 마오. 폐하,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옵니다. 패비 처분을 내리소서. 그리하소서, 폐하. 폐하, 신첩이 물러나겠나이다. 아니되오. 폐하, 아비가 대역 죄인이옵니다. 그 딸이 어찌 모른 채 하오리까. 아니되오. 짐은 왕후를 보내지 않겠소. 신료들이 제 아무리 떠든다 해도 짐은 왕후를 보낼 수 없어요. 결국 인종은 조종 주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왕후 이씨에게 폐비 칙서만 내린 후 권례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폐비는 폐비였다. 평생을 그 궐에서 벗지 못하고 장수하다가 눈을 감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드라마에서는 인종과 왕후, 이자겸과 척준경, 그리고 또 장수들과 중신들,
이렇게 복잡하고 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데요. 뭐 왕비와 관노의 간통 부분은 뭐 안타까움 이상으로 어떤 분통까지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노라고 할 때 모두 최하층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노도 이렇게 자유롭게 내왕을 할 만큼만 그런 차이들이 있었습니까? 관노에도 차별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형벌노비의 경우에는 그 형벌을 받아서 관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 형벌 중에는 지금 정치범과 한 가지로 어떤 그 역적 사건과 연루된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관노로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그 구체적인 얘기가 전해지지 않아서 어떤 성격의 그 관노인지는 몰라도 그 관노는 그런 다양한 인물이 있을 수 있어서 왕비와 참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이 남녀가 만나는 거는 상황과 또 평가에 따라서는 네. 다양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자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뭐 자세하게는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이 인물도 아주 개성 있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자의도 능력도 있고 또 야심도 컸던 그런 인물로 선종대에 이미 그 직책도 높아서 국가의 군국 기물을 관장하는 중추원의 고관인 중추사란 요직에 오릅니다. 네. 이 중추원은 군국 기물을 담당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 또 그의 누이 동생인 원신공주가 그 한산 후 윤을 낳았기 때문에 선종의 사랑을 담복받거든요. 그러면 직책도 높고 누이도 또 그 선종의 사랑을 받고 하니까 조정의 인사들이 그에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이 역적모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몰라도 어쨌든 그 숙종의 즉위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 귀양을 가는데 그 계림공이 선종이 살았을 땐 건드리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선종이 죽고 그 아들인 헌종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헌종은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도 어리고 병약했기 때문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계림공이 그 조카인 선종을 밀어내기에 앞서서 그 소태보하고 왕국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먼저 그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이자의를 먼저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자의가 한산 후 윤을 받들어서 왕을 삼으려 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이제 내쫓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제거할 때마다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들은 새로운 직명을 받고 그렇죠. 계급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내부적인 싸움이고 그러면 이자의도 이 같은 경원이 씨의 애척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이자겸과 다 가까운 관계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종임금 입장이 참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겸이 그런 참 지위도 그렇게 높겠지만 또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이 14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뭐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을 봐도 14살이면 참 코 흘리게는 벗어나서도 국가를 곧 맡아서 다스린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문종이 죽으면서 이자겸에게 후사를 부탁하죠. 그래서 인종은 항상 선대왕께서 유명을 남기셔서 보필을 하도록 한 분이라고 해서 이자겸을 떠받들게 되는 거죠. 또 더군다나 떠받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외할아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척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망이 이자겸한테 모였으니까 당연히 인종이 이제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인의 장막 속에 쌓여 있었죠. 예.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자겸의 딸이고 그러니까 이자겸이 이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내시 몇 명. 그 당시 내시라는 거는 환관이 아니고 참 젊은이 가운데 대단히 능력 있고 그 장래가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왕실에 배치를 하거든요. 왕의 측근에 두면서 이제 벗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직책도 되고 그래서 이 내시하고 경호원이나 의사 뭐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자겸을 떨어낸다는 것은 뭐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고 명색만 왕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자겸이가 왕 노릇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난을 일으킬 만하죠. 그렇겠네요. 뭐 어찌됐든 14살까지 자기를 키워줬으니까 그렇죠. 예, 그 공도 또 무시할 수 없었겠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이자겸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김인존이나 예. 이수 역사상 이수라고 하지만 이제 뒷날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공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공수. 네, 이수 뒤에 이제 공자 하나를 더 붙여서 이공수로 행세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견제 세력은 아니라도 함부로 하긴 어려운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수, 김인존, 뭐 최사전 뭐 이런 인물들이 결국 대항 세력일 수도 있겠고 그 당시 예. 이제 최사전은 아직 그만한 중망이 없기 때문에 네.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최사전은 이제 실질적으로 꾀를 내서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예. 아주 재미난 일화도 많고 또 다행히 그분이 죽은 뒤에 묘지명이 만들어진 것이 발견이 돼서 그 고려사 속에 없는 내용도 있고 특히 이제 이자겸이가 난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이제 참 꾀를 내 가지고 이자겸이하고 척준경이 이를 이제 척지게 해 가지고 떨어내느냐 하는 얘기가 그 묘지명 속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수나 김인존 같은 사람들은 정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최사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묘지명이 나와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네, 예. 최사전도 물론 정사에 기록이 됩니다. 예. 정사에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더 귀중한 1차 사료가 그 묘지명이 돼서 그렇군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4살까지 그렇게 사저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의친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 궁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떻든 이자겸의 사전대도 이 궁자를 쓰게 되나요? 그게 특이한 예죠. 예. 왜 그러냐면 아무나 궁자를 썼다간 뭐 그건 멸문지환을 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궁자를 쓰느냐 하면은 이자겸이가 인친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왕의 외조부자, 왕의 장인의 신분에 있으니까 일반 관리하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조회할 때도 아래에서 그 만세 부르고 절하지 않고 네. 또 부를 때도 보통 이제 임금이 신하에 대해서는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이라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신하가 아닌 왕족과 같은 대우를 해서 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그의 그 생일날도 인수절이니 뭐 이런 절자를 붙이기도 하고 네. 아주 특이한 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자겸의 기록을 보니까 조국공이라는 이 직책이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직함인가요? 조선공. 네, 조선공. 네. 조선공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려야 하는데 고려는 분명히 황제국가고 황제국 체제 속에서는 훈작을 5단계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래 공후 백자남 5개 이제 단계로 황제가 그 왕족이나 참 공훈 세운 신하에게 봉작하는 그 제후로 봉헌은 그런 제도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작은 5개 훈작 가운데 최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공작은 대개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왕의 숙부나 아니면은 형제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훈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국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작에 준한 그런 훈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겸이라는 인물과 함께 이제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척의 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척준경의 군대를 이자겸이 이용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 난을 이척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척준경이라는 인물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척준경 자체는 그렇게 명문 집안의 그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관이 여진을 정벌할 때에 그 하급 무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여진 정벌할 때도 원체 용맹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사례가 있고 그 뒤도 계속해서 용맹을 떨쳐서 여진족 사회에 참 이름이 나서 여진족이 척준경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가 이제 되니까 기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자겸이가 가만히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그 무력을 갖고 있는 척준경이를 자기 이 오른팔이나 왼팔로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이자겸이 포섭이 돼서 결국은 이자겸의 난때에 척준경이가 한몫을 단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자겸의 오른팔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물을 임금이 그냥 이자겸과 아주 각별하게 이렇게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속담에 영광은 함께 할 수 있어도 환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영광을 함께 하기 힘들다. 그런 속담이 예. 얘기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혁명에 성공을 하고 나면은 한때는 동지였지만 가로고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팽을 당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 이자겸의 입장에서도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참 국왕을 붙잡아도 자기 사제에 유폐하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참 껄끄러운 존재죠. 네. 또 만날 내 옛날 공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갈 거냐 하고 거꾸로 그 척준경의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누구 때문에 이런 영화를 누리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왕의 입장에서도 인종의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그를 추종하는 최사전 같은 사람은 이 두 사람을 틈을 벌려놓는 길이 왕권을 되찾는 길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기회만 닿으면은 그 척준경 쪽에 집중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끝내는 이제 둘을 불화시키고 왕권을 되찾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척준경의 어떤 그 오른팔로서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인종에게 왕관까지 받아라. 나를 살려주는 대신에 나를 받아라. 왕관을 받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자겸이한테 왕관을 받아라.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게 이제 척준경의 도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척준경 도움이 있고 뭐 권력이 전부 이자겸 손에 있었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왕위를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극한적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우선 살고 싶은 욕망에서 왕이고 뭐고 다 나는 귀찮다. 그러니 너 가져가라. 그런데 이제 이자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걸 선뜻 받을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김인존이라든지 이공수라든지 또 기타 여러 지금 관망만 하고 있고 대항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만 조정 중심 가운데는 아직도 꿀꿀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또 그 중망을 저버릴 수가 없으니 손을 선뜻 못 내미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자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자겸은 이제 그 척준경과 불화 끝에 이제 몰려나게 되는데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난은 같이 해도 영광을 함께하기 어려운 그러네요. 것은 아주 소소한 거에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이라는 자가 참 아버지를 믿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집 집사 녀석까지도 결국은 이제 똑같이 나쁜 짓을 해서 그 이지연의 집사가 척준경의 집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집사라면은 집안 일을 봐주는 그런 그 아주 보잘것없는 직책인데 이게 이제 서로 감정이 격하게 되니까 그 이지연의 집사가 척준경의 집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상전은 임금에 있는 자리에 활까지 쏜 놈이다. 쏜 자다. 또 궁에 불을 질러서 그냥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었으니 그 죄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실은 뭐 저희상전이나 이상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너 상전이 그렇게 대형 무도한 짓을 했으니까 너도 끌려가서 관노가 될 텐데 감히 내 놈이 날 보고 욕을 해? 이렇게 이제 달라드니까 그 소문이라는 건 뭐 금방 척준경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척준경이 흥분해가지고 이자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의관을 벗어서 팽개를 치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
호구선에 펄펄 뛰고 난 벼슬이고 먹고 싫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니 그 다음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 유배를 가서 거기서 그대로 죽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척준경에게 이렇게 틈이 나니까 그 꾀가 많은 최사전이라는 사람이 다시 인종을 움직여 가지고 밀조를 내리죠. 이미 그보다 앞서 밀조를 내려서 경에 충성을 한다. 이자겸이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지만 경에 충성을 하니까 이때 아주 흉악한 이자겸을 제거해서 그 정치를 바르게 하면은 정말 충신이 된다. 그 공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능해가지고 이 꼴로 왔지만 그대는 날 도와서 그 정치를 바로 잡아다오. 그러니까 이제 감격을 하는 거죠. 모든 거는 용서하겠다. 하는 얘기도 겸해서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척준경이가 일어나서 이자겸을 잡고 이자겸을 이제 귀양을 보내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참 갈매기 소리나 듣는 영암으로 귀양을 갔다면은 그 뭐 시리에서 병이 나서 얼마 안 가서 죽지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결국 척준경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생애가 그 역시 팽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지상이 그 이자겸을 제거해서 국가의 환난을 제거한 거는 적은 공이고 임금을 향해 활을 쏘고 대궐로 불을 지르는 건 이건 뭐 큰 잘못이니까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빨은 정지상의 탄핵을 받아서 결국은 귀양을 가죠. 그래서 참 비명행사하고 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자겸의 난, 우리 역사상의 쿠데타의 한 일면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될 묘청의 난에서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한번 다시 또 되새길 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 무한대의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